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이 주제를 정한 건 최근에 로힝야족 관련돼서 자주 언급되는 것 때문에 좀 궁금하기도 했고 책을 읽었을 때 사실 바로 이걸 해야겠다 정했던 건 아닌데 책을 읽고 다른 기사들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될 때도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1945년 6월 19일 출생하였고 올해 72입니다. 별명은 공작새, 철의 난초라고 불리고 버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기다렸다 하시죠.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군부 정권에 의해 21년간 총 3차례 21년 중에 15년간을 연금되었던 바 있습니다. 간디, 마틴 루터킹 목사에서 이어지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고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2년 4월에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 미얀마의 국가자문역 및 외교부 장관, 실질적인 대외적 미얀마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로힝야족 문제로 국제적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얀마가 내각 책임제 형태인가 보죠? 네? 내각 책임제 형태인가 보죠? 대통령이 있고요. 네. 대통령은 있고 대통령이 이제 장관들을 임명하게 내각 책임제는 아니고 대통령제죠. 대통령 선거를 해서 하니까. 실질적인 파워를 갖고 계시다고.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버마, 미얀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 내지는 버마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웅산 수지를 얘기하려면 보통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웅산 장군 그리고 아웅산 수지가 탄압받았던 군부 정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서 아웅산 수지의 전반기를 볼 거고요. 그리고 아웅산 수지가 중반기와 나중에 이제 연금이 풀리고 나서 집권하게 되고 로힝야족 사태까지 묶어서 네 번째로 얘기하겠습니다. 핸드폰 있으시면요 구글 지도를 한번 켜보세요. 구글 지도를 켜보시면 거기서 미얀마나 버마라고 치시면 뜨셨나요?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과거에도 버마란 나라가 있었나요? 네. 그것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좀 오래된 나라예요, 네, 버마가? 원래 좀 오래된 나라예요. 고대부터 있었던 왕국이었거든요, 그때는. 왠지 그 근처에 라오스랑 태국이랑 네. 뭔가 이렇게 인접하고 있으니까 영토가 네.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태국이랑 많이 싸웠다고 그러고요. 뭐 버마 고대사까지는 안 들어가긴 했는데 그쪽 이제 태국 쪽이랑 많이 싸웠고 사실 태국이 원래 수도가 방콕이 아니었다 그래요. 버마랑 마지막에 싸웠던 왕조 때문에 전쟁이 지면서 방콕으로 천도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지도 보시면 국경이 그 왼쪽 보시면 끝 부분에 방글라데시랑 살짝 붙어 있고요. 보이시나요? 보자. 그죠? 인도가 사실 저희는 그 인도 반도만 보통 생각하지만 옆에 아쌈 지방을 포함한 인도의 동쪽 지방이 있죠. 그쪽을 다시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중국을 마주하고 있고 그 옆으로는 태국을 길게 국경을 닫고 있고 그 옆에 라오스랑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나라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국경에서 주위에서 보실 점은 그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분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요. 버마는 90%가 불교고요. 남방불교의 일파인 상자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생각하면 저희 소승대승불교 나누잖아요. 뭐 이쪽 사람들은 별로 그런 부분을 좋아하진 않지만 소승불교 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가 버마족이고요.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고 18세기에 발생한 버마족의 왕조가 현재의 미얀마 지역을 다 통일했다가 그 당시 이제 19세기 초가 되면서 영국령 인도가 영국령이 됐고 영국령 인도와 전쟁을 하게 되고 3차에 걸친 전쟁 후에 19세기 말에 결국 영국령이 되었어요. 영국령 버마가 아니었고요. 영국령이 되면서 인도의 한 주로 편입되게 돼요. 그때는 영국령이었을 때. 버마 전체가요? 네, 버마 전체가. 엄청 컸네. 당시 영국인들이 다수의 버마족이 한 70%라고 그랬잖아요. 버마족을 억압하고 30%의 소수민족에 우대해서 분열의 씨앗이 됐죠. 영국이 인도를 종교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죠. 그 종교로 나누었다면 버마는 민족으로 디바이드 앤 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수민족을 소수민족을 우대해주고
버마 민족들은 억압을 하고 그게 분열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약간 제가 버마랑 미얀마라는 말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 버마라는 말은 이제 영국령 버마였고 그때 버마족이 살던 곳이라서 영국령 버마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버마 연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회주의 연방도 되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간에 미얀마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버마라고 하기도 하고 미얀마라고 하기도 하고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데 군부 정권이 미얀마로 바꿨으니까 지금은 이제 군부 정권이 아니라 다른 당이 집권했고 수치의 당이 집권했으니까 버마라고 부르기를 원하긴 한다는데 아직 국제적으로는 두 가지 다 쓰고 있고 아주 공식적인 국명은 미얀마예요. 그리고 이름을 보면 아웅산 장군 이 버마는 성이 없는 나라래요. 다 이름이래요. 아웅산이 다 이름이고요. 근데 성이 없는 대신 부모 이름을 가져오기도 해요. 자기는 아버지가 아웅산이니까 아웅산 수치는 아웅산이라는 아버지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아웅산 수치고 다 이름이에요. 성이 없대요 원래. 수치는 뭐예요 그러면? 치는 어머니한테 가지고 킨치 여사였거든요.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가져온 거고 수는 이제 새로 지은 거겠죠. 수는 할머니가 세 개를 합친 거라 했어요. 그래서 치는 엄마 이름이고 수는 할머니가 하여튼 세 가족의 이름을 합쳐서 아웅산 수치를 지었다고. 계속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게 좀 지금 독특한 아웅산 나라더라고요. 수치도 그럼 다 이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외국 대외적으로 할 때는 뭐 여권을 쓴다거나 이럴 때는 뭐 성이랑 이름을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정확하게는 다 이름인 거예요. 아웅산 수치가 다 이름이에요. 아웅산 수치라고 하기도 하고 찌라고 하기도 하고 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찌랑 치의 사이쯤 된다 그래요. 버마 말로 하면. 근데 수치 여사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 수치라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 나쁜 말이라는 걸 알게 됐고 공식적으로 수지 또는 수찌로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이 평전도 보면 다 수치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요구하기 전에는 다 수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랬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그런 요구를 본인이 했는지 어쨌든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대요. 그쪽 나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웅산 장군은 버마의 국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영국령 버마 당시의 독립운동가였어요. 당시 최대 동맹 휴학을 지도하는 등의 학생 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쉽게 말하면 운동권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당시는 이제 영국령 버마가 있으면서 동맹 휴학을 하면서 이제 아웅산 장군이 탄압받던 시기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남방 작전을 전개하고 한참 날리고 있던 때였어요. 홍콩을 점령하고 필리핀, 말레이 쭉쭉쭉 내려오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 운동하면 학생 독립 운동을 지도하던 아웅산 장군은 영국의 체포를 피해서 이 잘 나가던 일본에 망명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같이 망명을 하면서 버마 독립군을 만들게 되는데 같이 포섭을 해서 버마 독립군을 창시할 때 했던 멤버가 한 30인의 전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국 밑에 보면 하이난성이라고 있잖아요. 그 섬에서 훈련을 받고 독립군을 창성해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버마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국과 소수민족군 대 일본과 버마 독립군이 싸우게 돼요. 근데 이제 영국이 당시에 그 최종 동아시아에 있어서 동아시아 내지는 아시아에 있어서 최전선을 버마까지로 하지 않고 인도까지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작 영국 정규군은 사실 버마에 많지는 않았고 주로 소수민족이 많았고 결국 일본이 이기게 되죠. 일본과 버마 독립군 연합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많은 그때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버마국이랑 괴뢰국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버마를 지배하게 되고 아웅산 장군은 이제 명목상 총사령관이었지만 실권은 없었던 상태였죠. 근데 이제 그때 장사 잘 나갔던 일본은 인팔 전투, 미드웨이 해전을 시작으로 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이 승기를 잡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버마 자체도 괴뢰국이 돼 있으니까 아웅산 장군은 다시 1945년 8월에 영국이랑 미국이 있는 연합군에 협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한테는 충성을 맹세했었지만 다시 나와서 그 연합국과 연합을 해서 다시 일본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다시 버마를 함락시켜서 영국령이 다시 되게 돼요. 그게 일본이 물러가게 되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일본이 서들어왔을 때 점령도 아웅산 장군이 선두에 있었고 다시 영국령이 돌아갈 때도 아웅산 장군이 선두에 있었다고 해요. 좀 재밌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영국이 노동당 집권하게 되면서 소수민족들을 다 독립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버마도 그때에 맞춰서 독립을 하게 돼요. 아웅산 장군은 결국 버마의 독립을 가져왔으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독립 영웅이었죠. 짧게 정리하면 사회주의자였고 정교 분리를 추구했다 그러고 당시 이제 소수민족과 결국 이제 전투를 하긴 했었는데 아웅산 장군이 생각했던 버마는 소수민족을 포함한 연방을 생각했다 그래요. 버마는 사회주의자였다고요? 네, 사회주의자였어요.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노프라블로 했단 말이에요. 노프라블럼은 아니었겠지만 독립하고 나서 이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그래요. 공산주의 아니고 그 라오스랑 그 라인이 다 사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뭐 베트남이랑 태국 빼고는 됐다 그래요. 이제 이런 연방이 생각보다 이제 지금은 소수민족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은 게 버마의 현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아웅산 장군이 되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그래요. 일단 우리가 연방을 해서 만들고 10년 후에 니네들이 여기 들어올지 말지를 니네가 결정을 해라. 그래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 10년 후. 그 협약이 아직도 소수민족들이 왜 아웅산 장군의 약속을 니들 안 지키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나 봐요. 네, 주별로 많이 분리가 돼 있고요. 버마 보면 되게 크잖아요. 지도를 보면 북쪽에는 되게 산악지대가 많아요.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리고 밀림도 되게 많아요. 밀림 쪽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소수민족이 얼마나 되는 거야? 아까 30%. 30%인데 로힝야족 말고도 뭐 작은 네, 되게 소수민족 많다고 그래요. 많아요. 기수는 기억이 안 나요. 로힝야족도 많은 편이긴 한데 많은 뭐 카렌족이라고 기독교를 믿는 종족이 하나 있고 원래는 원시 종교를 믿었는데 영국령 되면서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믿는 종족도 있고 로힝야족 같이 이슬람도 있고 대부분은 소수민족이지만 다 거의 불교예요. 그 두 종족을 제외하고. 아까 궁금했었는데 분명 영국은 왜 대다수의 버마족이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 이 소수민족이 지배를 하고 얘네들이 통치하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인도도 그랬잖아요. 많은 수의 힌두교도들을 수탈을 하고 이제 착취를 하고 더 그때 인도가 한 6대4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힌두교나 이슬람교가. 뭐 약간 그 다수 종교나 아니면 다수 그 종족한테 힘을 주면 걔네들이 그 나름대로 힘을 규합을 해서 그런 예, 여지가 많기 독립을 하거나 할 수도 때문에. 있겠죠. 오히려 이제 권한을 약한 애한테 이렇게 주면서 균형을 맞춘다거나 혹은 그런 문제 유지하려고 했겠죠. 그럼 그 당시에도 그 민족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상황이. 네, 얘네들은 그때는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았었나 봐요. 약간 버마족이 그 왕국을 세웠을 때도 있었고 다른 족이 왕국을 세웠을 때도 있고 싸우다가 뭐 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생각했는 것처럼 사실 이런 민족주의나 이런 게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많아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웅산 장군이 버마는 48년에 독립하게 되는데 47년에 군부 반대파로부터 암살을 당한대요. 이게 당시 32세 때 일이었어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민중의 지지를 받던 스타가 있다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보통 대중들의 신이 되게 되죠. 아니 그럼 일본이랑 같이 들어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때는 20대. 저도 봤는데 되게 웃긴 게 20대 후반. 1915년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죠? 이거 보면서 저보다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그 대중의 신이 되게 되죠. 정치인인 경우 이게 표로 남아있게 되는 거를 뭐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것도 좀 같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웅산 장군의 얘기는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좀 처음에는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면서 다수 버마족과 소수민족 사이에 이제 불화가 계속 생기게 되고 정당들도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반목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 수상이 우누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불교 그 버마식 불교 사회주의자라고 해요. 불교 사회주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본인도 되게 유명한 불교학자고 그래서 원래 이제 아웅산 장군이 약간 정교 분리를 추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혼란이 많으니까 불교를 다시 끌어들여와요. 그래서 불교식 버마식 불교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불교를 국교화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타 종교를 탄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계속 다시 사회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다가 조금 넘어가서 1962년이 되면서 이런 사회 혼란을 틈타 네윈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버마의 군사 정권이 생기게 되죠. 그때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생기게 되고요. 네윈이 처음에는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아웅산 장군과 같이 일본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들어왔던 30인의 전사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윈이 그 한 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았고 약간 중앙 집권식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하며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랑 좀 비슷하죠? 그런 걸 추구를 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버마가 영국령으로 있으면서 버마의 주로 상권이나 경제권을 화교들과 인도에서 넘어온 상인들이 많이 가져갔다 그래요. 주로 상권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일당 독재 사회주의가 되면서 이들을 다 추방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되게 받죠. 근데 이제 영국령에 오래 있는 동안 그 경제권이 있었던 기반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없애고 추방을 시키면 사실 유통경제가 붕괴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하게 되고 버마 경제는 파탄이 되게 되죠. 그 파탄 났던 것 중에 이제 실책 중에 제가 좀 많이 후려쳐서 가고 있는데 수치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지하경제 활성화했던 화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버마 사람들이 수비학을 되게 좋아한대요. 숫자에 약간 신비한 힘이 있다고 느끼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3조하고 이런 것처럼 버마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원래 이제 나라에 만연해 있는데 이 통치자였던 네위는 거기에 더 수비하게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서 처음에 화폐 개혁을 했을 때는 고액권을 없애고 약간 좀 신기한 게 얘는 숫자를 되게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이게 화폐 단위가 짜튼데 그 화폐를 15, 35, 45, 75, 90만 남기고 다른 화폐를 다 없애요. 수비하게 따라서. 수비하게 따라서 15, 35, 45, 75, 90 되게 어렵죠. 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되나? 그러다가 다시 한번 화폐 개혁을 또 해요. 이번에 화폐 개혁은 원래 보통 화폐 개혁을 하면은 뭐 자주 해도 되나? 지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지하경제 활성. 무슨 말? 지하 경제를 양성화. 그거를 양성.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 있던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현금 자산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 경제 양성화를 계속 했었죠, 그죠? 좀 자꾸 비슷한 얘기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근대사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근대사, 현대사랑. 그래서 다시 화폐 개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원래 이제 앞에 화폐 개혁했을 때는 예전에 우리나라 화폐 개혁했을 때도 뭐 기간을 좀 주고 화폐 개혁을 했었다 그래요. 제 시대 때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제 그때는 막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런 때가 아니니까 그거를 몰라서 화폐 개혁 돈을 못 바꾼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반감을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화폐 개혁은 공고를 하고 15일 뭐 이렇게 공고를 하고 15일밖에 안 줘? 뭐 그랬대요. 그랬다가 못 바꾼 사람도 있고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은 이거는 미리 공고도 안 하고 심지어 45랑 90만 남기고 다 없앴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 장난하는 되게 웃긴 거는 왜 45랑 90을 남겼냐면 그 네윈이라는 장군한테 그 행운의 숫자가 9였대요. 9의 배수만 남기고 다 없어요. 그때 그렇게 큰 단위만 남기면 그 물건을 살 때 그게 되나? 그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군부 정권이니까. 가격이 그 맞춰서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도 5 단위로 끊어가니까 아마 5랑 10 단위로 끊어가니까 거기는 45랑 90 단위로 그렇겠죠. 물건이 그렇게 됐겠죠. 자체가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우리는 때.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각했겠죠. 일하고 생각했을 거 같아요. 왠지. 그래서 불만은 계속 쌓이고 학생들은 계속 들고 일어나고 그렇더라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요때 이제 아웅산 수치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웅산 수치 얘기를 다시 하면 미얀마 독립영인 아웅산 장군의 셋째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앞에 위에 오빠가 둘이 있어요. 작은 오빠는 젊은 나이에 죽었고 큰 오빠는 다른 나라로 귀화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됩니다. 수치가 2살 때 아웅산 장군이 암살을 당해요.
그럼 사실 아웅산 수지 여사와 아웅산 수지 여사는 아웅산 장군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암살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앙수치의 어머니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를 해서 군부 정권이 수치의 어머니를 인도로 보내요. 인도 대사로. 여기서 인도 대사라는 건 우리나라 주미대사급 정도 된대요. 미얀마 쪽에서는. 인도로 가게 되고 인도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수치 여사는. 어머니가 되게 엄격했다 그래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오랜 외국 생활에도 너는 버마인이다. 버마인으로 자라나게 돼요. 인도에서 델리 대학의 스리대 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게 되고 이후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로 진학하게 돼서 정치학 학사를 하게 돼요. 이게 그 고동네 흔한 엘리트 코스라고 그러네요. 그 당시 남아시아에서 인도에서 대학 나오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가서 공부 더 하는 게 그 흔한 엘리트 코스라고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근무를 잠깐 하게 되는데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버마 사람이었다 그래요. 아시아인 최초로 사무총장이 된 우탄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인연으로 유엔에서 잠깐 근무하게 되고 그 이후에 72년에 영국인 티베트 학자인 티베트를 공부하는 학자인 마이클 에어리스랑 결혼을 해서 애들도 낳고 아들 둘을 낳게 되죠. 그때 이게 이제 평년에 있어서 더 미화됐을 수도 있는데 그 결혼을 영국인이랑 결혼한 거죠. 네, 영국인. 평전에 있어 좀 미화됐을 수도 있는데 수치 여사가 결혼을 할 때 그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나중에 내 조국의 국민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미리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좀 너무 미화된 면이 있잖아 있는데 어쨌든 평범하게 애 키우면서 육아에 전념하면서 살다가 공부도 좀 하고 43살까지. 네? 43살까지. 43살이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 보다가 조금 읽었어요. 네. 그래서 좀 전념하다가 마지막에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그 일본에 있는 교토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책도 쓰고 그랬다 그래요. 아웅산 장군에 대한. 그러다가 88년 4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버마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화폐 개혁을 하면서 버마가 뒤숭숭한 시기 그때 딱 들어오게 돼요. 이게 잠깐만 쉬어가면 보통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시아 국가의 근대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아니 미얀마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독립하고 집권 세력이 잠깐 들어왔다가 실패를 하고 군부가 들어오고 군부가 독재를 하다가 실패하고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문민화 되다가 문민화 되면서도 이게 또 보수와 진보로 나면서 싸우는 와중에 있는 것들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유럽 역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걔네들이 민주화되는 과정 자체가 그 과정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도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등장했었고 또 왕정으로 갔다가 다시 공화정으로 오고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아시아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다는 말은 아니 저도 이게 궁금해서 아시아만의 특수 상황은 아시아만의 특수성이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는 네. 사실 이게 왜 비슷한지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세력이 군대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뭐 경찰권도 그것도 그냥 행정부 수반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기를 손에 들고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이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유럽이 그 과정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유럽은 제국주의 식민지를 만드는 입장이고 여기는 식민지의 어떤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식민지가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군부가 들어오고 이런 게 훨씬 더 비슷한 것 같고요. 좀 다르게 느끼는 거 여기는 또 종교랑 결합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사뭇 그쵸. 다른 거죠. 그거는 되게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뭐 혁명하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건 같았을지 모르지만 식민지를 만드는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상적인 기반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그 생각만 했던 거였어요. 뭐냐면은 군부 정권이 들어오는 게 항상 어떤 시기가 됐을 때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면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혼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군사적인 힘을 갖고 이렇게 쥐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게 뭐 저번에 로마니 얘기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겨버렸는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커지면서 혼란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시저도 결국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평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단지 그렇게 군사력을 갖고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의 방향이나 이런 게 이제 뭐 나폴레옹이 어떻게 갔었고 뭐 지금 아웅산은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차이가 날 뿐이지 그건 결국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력을 동원하는. 근데 애초에 예를 들어 중국 역사만 봐도 네. 가장 강성한 호족이나 지방 세력이 군대를 이끌고 그냥 그 궁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네.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그렇죠. 결국 군사력을 원래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새로운 뭘 만들어냈죠. 지도부가 근데 그게 태어나는.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느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동원이 됐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느끼기에. 근데 저는 혼란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한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굴 침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내부에서는 원래 정권 저는 그 말을 원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원래 무력이 필요한데 네. 점차 우리가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투표라는 형태 혹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점점 그런 쪽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력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야만적으로 지금 느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게 당연한 절차로 무력을 가진 자만이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정권을 딱 갖거나 지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역사적으로는. 그럼 이후에는 군사력이나 이런 무력을 통해서 혼란을 잠재우는 경우는 잘 안 나타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당성은 역사적으로 좀 더 떨어지겠죠. 근데 항상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로서 결과가 난 경우들이 많고 역사를 그거에 의해서 조작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근데 이제 물음표들이 좀 더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회라든가 사회적 합의라든가 합의의 과정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예전 보다는 예.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도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가 이렇게 누를까봐. 무서워서 그냥.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화폐 개혁 얘기로 들어갈게요.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듣고 있던 현금의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 놨던 대학생들이 화폐 개혁의 현금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시위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시위가 났을 때는 휴교령으로 보통 대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휴교령이 내리게 되고 1차적으로 시위는 좀 잠잠해지게 됐다가 그 다음에 1988년 4월 술 취한 청년들끼리 시비가 붙게 돼요. 젊은 청년들끼리. 그 중에 한 명은 그 당시는 미얀마 수도가 랑군이었어요. 양곤이라고도 하고 랭군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 랑군 대학생과 다른 이제 청년이 시비가 붙었는데 랑군 대학생 말고 다른 쪽 청년의 아버지가 당의 간부였던 거예요. 그 공산당의 그 사회당의 사회주의 당의 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체포가 되게 돼요. 근데 이 대학생이 체포가 된 거를 다른 대학생 친구들이 항의 시위를 하다가 사람이 죽게 돼요. 대학생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대가 되게 돼요. 3, 4월에만 200여 명이 넘게 희생이 됐다 그래요. 다시 또 휴교령이 내리고. 88년. 네. 우리나라 비슷한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되게 비슷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희생되게 되니까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런 시위가 시민, 지식인, 심지어 퇴역 군인들까지 동참하기 시작을 해요. 전국적인 시위가 되면서 결국 이 시위의 책임을 지고 아까 군부 정권의 수뇌였던 내윈이 사임을 하게 되고 후계자를 지명을 하게 돼요. 또 웃긴 게 후계자를 지명을 하더라고요. 지명을 하는데 지명을 한 사람도 군인이었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3, 4월의 시위에만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진압 책임자였던 세이르윈이 다음 후계자로 지명이 되게 돼요. 역시 시위는 계속 지속되게 되죠. 시위가 싱크로율이 굉장한데. 엄청나죠. 시위가 지속되게 되고 결국 시위의 끝은 이제 계엄령으로 나오겠죠. 계엄령이 선포가 되게 되고 8시 이후에는 5명 이상이 거리를 다닐 수 없는 등 이런 계엄령이 선포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시위가 잠잠해졌다가 1988년 8월 8일 8시에 이 사람들이 수비학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얀마에서 8이 행운의 숫자래요. 그래서 8월 8일
8시에 일당 독재의 군부 정권에 대한 8888 항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는 학생도 동참하고 노동자도 동참을 하고 전국적인 시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미얀마 역사에서 이 8888 항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광주 민주화 항쟁이나 4.19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역시 군부가 유혈 진압에 되게 되고 유혈 진압을 하게 되고 이 당시에 뭐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부터 10,000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까지 엄청 탄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시위가 계속 확대되니까 결국 그 두 번째 후계자인 느윈도 사임을 표명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을 지명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마옹이랑 사람인데 이 사람 대통령 저건 아니었어요. 군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윈의 전기 작가였어요. 엄청난 출세다. 이거 너무 시크릿이 너무 높은데 이거. 근데 이제 당시 대학생, 노동자, 지식인 등이 중심이 돼서 운동을 했는데 구심점이 없었대요. 그들을 모아주는 구심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던 이제 지식인, 대학생, 정치운동단을 중심으로 수치여사가 구심점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때 마침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수치여사는 8888 운동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를 간호만 하고 있었고 자기의 집이 이제 아웅산 장군이 살던 그 집으로 되게 넓은 집이었거든요. 영화에 보면 되게 좋아요. 집이 좀 넓은 장원이고 거기를 이제 독립이 아니라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곳을 장소를 제공하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무슨 의견을 표명한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는 것처럼 나오다가 결국엔 이런 여론 때문에 점차 수치가 부상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먼저 나오기 전에 군부를 설득해서 계엄령 철폐를 얻어내게 되고 1988년 8월 26일 계엄령 철폐를 얻어낸 상태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서 민주화 운동의 지조를 급부상하게 돼요. 그때 이제 했던 연설이 이제 쉐다곤 파고다에서 연설인데 우리가 보통 버마 생각하면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불탑 많이 생각하잖아요. 버마에 불탑이 400만 개 있대요. 400만 불탑의 나라라고 불리더라고요. 그거를 파고다라고 부른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파고다 공원이 있었잖아요. 여기 나중에 탑골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원각사지 석탑이 있어서 파고다 공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쇠다곤 파고다라고 아주 크고 큰 불탑이 있었는데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랭군의 인구가 300만이었는데 모였던 사람이 100만이라고 엄청나게 모인 거죠. 여기서 잠깐 잘라서 보면 사실 아웅산 수치여사가 별로 한 게 없죠. 네. 상징적인 무슨 생각을 존재였잖아요.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누군가 생각나지 않나요? 누구의 그것도 딸? 생각해요. 아, 장군의 딸. 차원병원 다니셨던 분. 근데 약간 그래도 이제 독립을 시킨 사람과 쿠데타로 그냥 해서 물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 민주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국민소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88년도에 우리는 올림픽을 했으니까 그쵸. 그 그때, 정도였는데 근데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범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 텐데 민주화 요구가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단순히 민주화라기보다는 군부에 대한 반발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그렇죠. 처음에 그거는 시작은 제가 조금 껴들면 그거는 그 박정희 정부 자체가 독재는 맞는데 개발 독재를 썼고 네. 예전에 국유화됐던 기업들을 민영화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가요? 네, 경제적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뭔지 그리고 경제개혁이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화폐가 뭔지에 대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겠죠. 다 그냥 예전 조선시대 정도. 그거를 또 그 박정희 낸 이 개발 독재는 맞는데 경제적으로는 개발해가고 점진적으로 경제는 민영화하고 민주화돼가는 과정을 겪었고 그 시기에서만 그 미얀마는 사회적
그 이전에 조금씩 민영화된 기업들 모두 국유화해서 각 군부의 계파들이 그걸 갖고 있는 그죠. 그걸 내려놓지 않은 거라 그 부분이 아마 결정도 다르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경제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던 거라 좀 물론 생활 수준은 굉장히 격차가 났지만 어찌 보면은 지금 똑같거든요. 87년에 우리가 6.29가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자진 그 뭐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바뀌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의식 수준이 꼭 경제 수준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음모론이 또 생각나요. 음모론이요? 어떤 음모론이요? 어떤 음모론? 그 시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동아시아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군부를 축출하고 민간에 이양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넣어서 군부가 사회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일부 정치 결령만.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나라는 80년을 넘어가면서 군부들이 기업에 대한 장악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90년대 넘어가. 근데 그게 결국은 그쵸.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정치하는 것과 이 경제 부분이 재벌이 이렇게 끊겨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좀 그 생각이. 아니 근데 그 어. 방금 말씀하신 거는 것에서 이제 저는 공부 얘기를 좀 하시고.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한테 기업의 운영권을 준 것과 군부 자체에서 그 소유권을 아예 갖고 있는 것과는 그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달라지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내용 중에 이게 좀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데 전두환이 들어서고 나서 그 전에 있는 어떤 그 무기 개발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폐기를 하면서 거기 있던 과학자들이 민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술 개발에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들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민간에서 어떤 뭐 기업의 활성화라든가 어떤 움직임을 어느 정도 뭔가 풀어놨을 때 그것이 시민의식이나 혹은 뭐 민주화라든가 무슨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생길 여지가 있는데 이제 사회주의 아예 군벌에서 모든 생산수단을 다 장악하고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 개념의 격차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삼성전자를 삼성 그 이건희 그쪽 사람들이 하느냐 군인들이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그 갤럭시나 반도체 산업이 발달을 못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미얀마도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군부가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재벌 문제가 또 발생한다 그래요. 제가 왜 해설이 또 하냐면 생기는 제가 거죠. 핀란드 있을 때 그 제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쪽에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 쪽 한번 2-3년 전에 한번 들여다봤어요. 상장회사 5개 있더라고요. 당시. 그 다 이제 국경 군부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시총이 뭐 그 당시 6천억, 7천억? 주식시장이 있긴 한데 5개가 상장돼 있다고요. 없다는 건 맞아. 있는데 또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가는. 근데 뭐 종훈님 말 맞다나 그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거네요. 그 시기에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었던 배경. 그게 단순히 그러면 화폐 개혁에 의한 경제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의식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욕구가 있었던 건지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의문이 들었던 건 시기는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정우 쌤은 지금 제3세력론을 지금 그치. 음모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미얀마 사이에 그 많은 격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서 일어났다는 게 의혹이 좀 있다. 이거를 사실 무슨 수치 간접살 뭐 이런. 근데 그렇게 보려면 수치가 처음부터 군의 지원을 받았다든지 뭐 다른 지원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사실 숟가락을 얹은 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거랑. 근데 이런 룸은 빌려줬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아 그건 자기 집이니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위대가 집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기도 힘들잖아요. 남편도 영국인이요. 남편은 영국인. 그때 네. 같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집은 크고 옛날에 사람은 많이 그 상징적인 집이잖아요. 약간 뭐 생각하면은 뭐 무슨 경교장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프란체스카 여사도 아까 저
언론 너무 좋아. 한번 특집을 한번 최 사장의 냄새가 좀 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는 그런 군부 독재 뭐 저항하고 이런 쓸 때도 미국의 영향력이 되게 컸잖아요. 나중에 뭐 프레이저 보고서 뭐 이런 것도 발견이 되고 이 미얀마는 미국의 영향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영국의 영향이나 뭐 그런 쪽의 영향이 더 컸던 거예요? 세력이? 일단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원하거나 이런 나라는 없었고요. 공산계열했으니까 얘네는 이쪽 미국이 동네는 경제 소위 제재를 가치가-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 미국이 경제 제재를 사회주의. 되게 많이 했다 그래요. 그 동부 독재가 심한 시절에 많이 했었고 나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오바마가 다녀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 제재가 많이 풀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군부 독재가 우리와 다른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포커스 그 간판을 내건 군부 독재였고 얘는 그죠. 사회주의 군부 독재였죠. 그러니까 그러네. 군부 독재가 문제라기보다는 얘네들이 미국에서 문제를 삼은 거는 사회주의 아니었나요? 둘 다였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였겠죠. 좌빨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애들이 꼭 군부 독재를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서 또 그런 것도 같고. 그렇죠. 그 저기 칠레인가 그 저기 피노체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저기 뭐 아옌데 걔네들도, 이후에 예, 쿠데타를 거기도 결국 군부 독재인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밀어준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럼 군부 독재에 대한 군부가 문제였던 건 문제가 아닌 걸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 이제 뭐 미국의 구실이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정치적 유산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은 사실 그냥 유산 상속받는 것도 상속세를 내야 되고 그런 국민적인 거부감이 되게 심한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유산의 상속도 사실 국민들이 이제 용인을 그 당시 국민들이 용인을 한 거지만 더 상속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좀 희석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 정치적 유산을 받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근데 그게 왕조를 가져갈 때는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왕조 시대 유물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통령도 됐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 50% 이상이 그걸 그러니까. 찍었잖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 부시가 됐었던 것도 그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일본이 더 심하잖아요. 아들이 받아서 그 계속 선거구로 아들이 받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너무 심한 거죠. 한국에서 지역 정치인들도 되게 많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맞아요. 지역 유지라는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시니까. 그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부모가 뭐 대단했으면 그걸 유전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그거는 사람들의 인식상에서 약간 어떻게 그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또 나름대로 교육이나 뭔가를 통해서 내 걸 물려주고자 하는 노력도 하잖아요.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그 몇몇 사례는 정치적인 그냥 후광을 얻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부시라던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선거구를 물려받는 거는 아버지 때가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치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만들어 놓고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세습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국민이 선택을 결국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습하는 노력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문제 있지만 이제 상속세를 내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그대로 다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지불식간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실 잘 모르는 리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걸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좀 많이 제시를 해서 비교 가능하게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정치라는 영역이 뭔가 좀 약간 좀 이렇게 가려져 있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좀 약간 거의 뭐 이미지 광고에 많이 현혹되거나 뭐 이런. 근데 뭐 전쟁 한번 또 일어나면 또 전쟁이 일어나도 안 바뀐다는 게 썰이잖아요. 저는 그 논리가 재밌더라고요. 친일파의 뿌리는 노론이다. 그래요?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누군가의 뿌리가 친일파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그 당파 싸움에서의
노론 쪽에 있었던 특히 그쪽 완전히 붙어 있었던 그쪽 사람들이 결국 친일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계보를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역사학자 그게 중에.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나중에 맞아요. 세도 정치로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 노론에 뿌리고 네, 네. 그 세도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 친일을 했었으니까 꼭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도 일제 시대 일하던 애들이 잘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미국의 편의에 의한 선택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없었다고 보죠. 그 사실 우리는 일본이라는 식민지 지배 세력이 물러나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식민지 세력이 들어왔을 때 미국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일본에 대해서 자리를 했던 애를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물론 반민특위가 제대로 됐다면 그렇죠. 이렇게 갈아엎어질 수 있겠지만 뭔가 뭐 좀 안타까운 약간 그 당시 힘이 약했던 그런 세력 싸움에서 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쉽게지는 거네요. 영국이 범할 들어갔을 때 소수민족을 앞장을 세웠다는 게 좀 특이해지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기존에 있던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제3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 앞잡이로 삼았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뭔가 쥐고 가는 그런 느낌이 이어지는 반면에 범한 한번 뒤집어졌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하면서는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립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일반 시민은 2등 시민인 거고 일본인이 1등 시민이고 2등 시민으로 한국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버마도 예전에 영국령일 때는 버마인은 2등 시민이어야 됐던 거고 1등 시민은 따로 이제 소수민족이 있었던 거죠. 지배계층으로. 그러니까 그걸 왜 끌어들였느냐는 거죠. 영국인이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 그런 거 이유는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신 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적은 힘을 가지고 있던 소수민족한테 힘을 실어줘서 어느 정도 대립 구도를 만들어놔야 이제 대다수의 2등 시민들이 이렇게 뭐 갈아엎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방식으로 일본 했던 거죠. 가까우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직접 이게. 직접 의미도 많이 되네요. 직접으로 군대 파견하고 어, 충분히 어, 어. 통제할 수 있지만 너무 머니까. 그것도 말이 되네. 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국주의 시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영국 같은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영국은 그렇게 많이 했죠. 그렇게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놔야 되니까요. 영국이 제가 얼핏 알기로 네덜란드를 거의 식민지처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덜란드는 어떻게 했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시 그 쉴다봄 파고다에서 연설로 돌아가면 그 연설이 300만 중에 100만이 봤을 정도로 큰 연설이었다고 해요. 연설 자체가 뭐 대단하고 그렇진 않던데 연설은 이렇게 시작해요. 존경하는 승려와 국민 여러분, 여기는 불교 국가니까 승려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집회는 국민의 권력을 지지하는 전 세계에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버마 국민이 복수 정당대 민주주의 정부를 열망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연설 중간에 이제 아버지를 또 언급을 하기도 해요. 나는 아버지의 딸로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적 위기는 우리에게 2차 독립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버지랑 독립운동을 언급하면서 옛날에 그런 국민들에서 이런 향수를 끌어내면서 지지를 얻어내는 거죠. 이러면서 군은 또 회유를 해요. 처음에는 군을 그렇게 크게 비판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늘 군의 애착을 느낍니다. 그래서 군대와 국민 사이에 어떠한 분열이나 충돌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군인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해요. 연설 자체를 쭉 읽어보면 되게 명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버마 중 국민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평화적 시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엄령이 철폐가 되게 되고 이른바 한 달간의 미얀마의 봄을 이루어내게 돼요. 당시 그 마옹마옹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철폐와 복수 다당제의 총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사회주의 계획당이 그 1당이었는데 공무원들이 이 당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됐었다 그래야지 그런 규정을 없애고 원래 이제 이 당의 이들의 목적은 이 일당을 사회주의 계획당을 해체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일부 해체됐다고 성과를 얻어냈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의 봄이 오는데 이제 군부는
이거를 그냥 막을 수는 없으니까 사회 혼란을 유도해요. 그러면서 만여 명의 죄수를 석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가 또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9월 18일 날 이런 사회 혼란을 이유로 아까 8888 혁명 이후에 잠시 한 달간의 그러니까 혁명 이후에 계엄령이 20 며칠 날 철폐가 되고 한 달간의 미얀마 미국이 있는 사이에 다시 혼란을 유도하게 되면서 다시 소마옹이라는 장군이 친위 쿠데타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군부를 세워요. 그러면서 다시 또 계엄령이 생기죠. 이때 군대와 시위대의 충동으로 또 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수치 여사와 그의 동지들은 민족 민주연맹, 내셔널 리그 오브 데모크라시 (NLD)라는 당을 만들고 약간 연합체 성격의 당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가 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 기반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1989년, 89년이요. 88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네요. 그러다가 이제 일단 선거는 하기로 했는데 선거를 계속 미뤄줘요. 선거를 해야 되니까 뭐 선거 운동도 하고 그 미얀마가 엄청 크잖아요. 소수민족이 또 엄청 많으니까 그 큰 미얀마를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도 하고 뭐 영화에 보면 그걸 군부가 방해하면서 목숨의 위협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럼 쭉쭉쭉 가다가 1989년 7월에 국가 혼란 목적의 도발을 지속한다는 혐의로 가택연금에 처해져요. 그게 첫 번째 가택연금이에요. 뭐 다른 지도부들도 다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됐죠. 지도부가 와야 되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져요. 1999년 5월 총선이 치러지는데 전체 485석 중에 392석을 NLD가 가져가거든요. 원래 있던 여당은 10년이 지난 거예요? 아니요 90년 아 90년? 1년 지났죠. 지도주가 와야 되는 상태에서 있었던 선거인데 전대 485석 392석을 가지게 되고 여당은 단 10석만 가져가게 돼요. 약간 군부가 좀 안이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지도부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엄청 투명한 선거인데. 그러게요. 그 나는 이 정도 공부면 선거를 방해. 선거를 우리나라를 보면 막 부정선거도 엄청 많고 그런 걔들 왜 이렇게 착해? 그걸 그대로 해주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군부는 선거를 무효로 선언을 하고 수치 여사의 바보야. 가택연금을 연장을 하게 사전 돼요. 조작을 안 하고. 이렇게 가택연금이 돼 있는 상태로 남편이 이제 영국에 있고 그쪽에 계속 활동을 하면서 노벨위원회랑도 접촉을 하게 되고 9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돼요. 노벨 평화상 수상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 활동을 88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게요. 3년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게 좀 이해가 되게 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운동론이 막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버마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민주화를 시켰어야만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왜냐면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지역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역적인 이유라면은 그 당시에 베트남이 어떤 상태였죠? 베트남은 계속 공산이었죠. 졌죠. 공산이죠. 라오스는 베트남에 공산이잖아요. 휘둘리고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라오스를 이렇게 동아시아권에 사회주의 국가가 많긴 하죠. 예, 그렇게 보면. 뭐 중국을 견제할 제2의 이렇게 알박기 이렇게 알바끼는 더 강한. 그렇게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 그런 거 치고는 영향력이 지금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외세의 미얀마에서의 뭐 미국의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유럽권, 서구권 국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전혀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치적 영향력이. 뭐 그때 도움을 줬으면 뭐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걸로 봐서. 동남아에 대해서도 중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겠지만 노벨상을 줄 만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3세력에 의한 그런 거는 노벨상을 줄 정도로 신경을 써준 거라면 사실. 근데 나는 사실 노벨상 자체가 약간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그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 평화상은 사실 평화상은 그런 비판이 많죠. 아니, 이렇게 봐도 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했을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뭐 그때는 뭐 생각하지 잘 몰랐지만 그 전후로 뭐 다른 나라 뭐 이스라엘의 무슨 총리인가 네타냐후 뭐 그 사람도 여전히 싸우고 있을 때 갖다 이렇게 주고 뭐 이런 그런 걸 보면 그게 뭐 이렇게 너무 어떤 힘 실어주는 거 같은데. 예, 그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밀어주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세 차례 총 15년간 연금이 되게 되고 이 NLD의 지도부의 일부는 감옥으로 수치는 연금으로
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또 일부는 변방으로 가서 소수민족들과 연합해서 무장투쟁을 하기도 해요. 소수민족이 연합을 해서 소수민족이 변방에 있으니까 변방의 소수민족들한테 가서 같이 군사교육을 받고 거기서 같이 무장투쟁을 하기도 해요. 수치여사는 주로 이제 서방에 호소를 하고 집필 활동을 통해서 호소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했다 그래요. 가장 유명했던 저술 중에 하나가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인데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부패한 정권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부패하게 하고 권력의 폭력에 대한 공포는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공포야말로 진정한 감옥이며 진정한 자유란 이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올려주나요? 어디요? 어딘가 톡이라든가 통이요? 톡에 그 명문을 이렇게 네, 그 문장이 좋아서. 단톡방에 찾아보시면 나오세요. 뭔가 무슨 뭐 이렇게 우리나라 민주화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 기반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되게 좀 특이했던 것들이 발언들이 군부가 1996년을 미얀마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요. 근데 수치 여사는 서방이 이렇게 해요. 1996년은 버마 방문해가 아니라 버마를 방문하지 않는 해로 만들어주세요. 이 나라는 오직 특권층만이 막대한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버마가 또 이거 말고도 경제가 파탄이 나고 이러면서 거기가 또 이제 저지대가 있으면서 곡창지대가 있는데 홍수가 되게 잘 난대요. 홍수가 나고 경제가 파탄이 나면 서방의 원조가 필요하잖아요. 같은 연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원조를 해주지 말아라. 원조를 해주면 이것도 군부를 또 도와주는 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조금 동떨어진 건데 거기 그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아편제배 많이 하는 그쵸. 그 지역이잖아요. 네. 경제가 이렇게 해도 군부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아편제배를 해서 몇대 뒷돈 이렇게 돈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러다가 98년쯤에 남편이 전립선 암에 걸려요. 근데 이제 수치여사는 가택 연금 상태니까 군부에서 나가라. 남편을 치료하러 나가라.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좋은 아내라면 남편의 곁을 지켜라. 우리나라보다 아시아적인 아시아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가족적인 게 되게 중요하대요. 미얀마 내 그런 국민 정서가. 사실 그 국민 정서대로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가면 사실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올 게 확실하니까 안 나갔다 그래요. 남편이 들어오면 되는데 비자를 안 내주니까 남편도 못 들어오고 죽을 때까지 결국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사이에는 가택연금 사이에는 본 적도 있었는데 암이 진단받고 그 다음에인가 죽거든요. 그때까지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다가 계속 가택연금 상태가 있으면서 이제 이런 상태로 뭐 의견 표시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2007년으로 넘어와서 2007년 9월에 사프란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모르겠지만 경제 상태가 한참 또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그 미얀마 국가에서 지원하던 군부에서 지원하던 각종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얀마는 산유국이거든요. 선여가스가 있거든요. 그 선여가스 값이 일주일 만에 막 500%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학생들이 시위가 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승려가 일부를 가담했대요. 이 전의 시위에서는 물론 이제 8888 때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승려가 중심이 되진 않았는데 학생들 시위에 승려가 일부를 가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일부 가담했던 승려가 사망되거나 실종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승려들이 중심이 된 시위가 발생하게 돼요. 그때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승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까 불교 국가화가 됐다가 군부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시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승려들이 중심이 된 시위가 시작되게 돼요. 그게 사프란 혁명. 남방불교 스님들 옷이 약간 주황색 옷이잖아요. 사프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프란 혁명이라고 해요. 사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스님들이 바가지 이렇게 엎어가지고 빨간색 옷 입은 스님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 모습. 2007년이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스님들이 한 10만 명 정도 나왔다 그래요. 양곤에서 스님들이 그 시위를 쭉 하면서 최종 종착지가 수치여사의 자택이었어요. 수치여사가 거기 위에 탁 올라가서 손 한번 탁 흔들어주고 그게 또 서방세계에 쫙 찍히고 이미지 정치의 끝이죠 이게. 또 서방세계에 너에 알려지는 또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군사정권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경제제도도 너무 심하고 서방에서도 압박도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명목상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당제를 인정을 하게 되고 이제 다당제를 인정을 하면서 수치를 또 견제해야 되니까 새로운 조항들을 몇 가지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부통령은 외국인 배우자를 가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외국인이면 대통령, 부통령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갑자기 넣어요. 그리고 이제 다당제를 인정을 하지만 이게 이제 선거를 하고 나서 25%는 군부 비례대표가 있어요. 군부에서 4분의 1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헌법 개정을 하게 되죠. 결국 2010년에 와서야 수치여사는 연금이 해제되게 되고, 연금이 이게 해제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10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NLD가 이걸 보이콧했다 그래요.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 여당이 승리를 했죠. 여당이 승리를 한 상태니까 뭐 그래서 연금 해제해 줬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 그래서 연금이 해제되게 되고 2012년 4월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당시 45석 중에 40석을 NLD가 가져가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수치여사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보궐선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사실 선거구도 되게 많고 한 400명씩 뽑더라고요. 뽑는 것도. 우리나라랑 조금 선거 조제가 다른 것 같아요. 상원이 강원. 하원 있어요. 아 그래요? 하원 나와져 있어요. 근데 보궐선거가 있었다는 건 우리나라 같은 건 선거법 위반인데 걔네들은 뭐였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잘 모르겠네요. 걔네 너무 투명한 것 같아. 어떻게 아니 군부면 그럼 보궐선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네, 군부도 이제 경제 제재를 푸는 조건들로 이렇게 헌법도 좀 바꾸고 우리도 선거를 한다 이러면서 조금씩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거에서는 결국 뭐 유엔에서 선거 감독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로 선거를 하고 그랬. 그 앞에 그 선거는 그랬지 않았는데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최근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표방해서 이제 했던 정치 운동이었잖아요. 이게 과연 효과적인 운동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죠. 이게 저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긴 좀 어렵고 아주 특수한 상황, 이게 먹힐 만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운동이 아닌가. 근데 간디도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디도 이제 이게 그런 먹힐 만한 상황이 일단 전제가 폭력 대 폭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 진짜 너무 생각이 차이가 났잖아요. 일단 다른 그 힘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기본 전제를 깐 상태에서 사회 구성들이 너무너무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우리 3.1운동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거나. 근데 간디의 비폭력 운동의 목표가 독립이 아니지 않았어요? 인도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었던 처음에 간디는 독립이 아니라 자치권이었죠. 걔네는. 그러니까 시민권, 동등한 시민권이었던 걸로 얼핏 기억하는데 맞지 않나요? 제 기억이 맞는지 근데 어쨌든 독립은 아니었던 걸로 독립이 알고 있어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 자치권 내지는 시민권이 아니었나라고 그랬던 걸로 생각하는데. 기억하거든요. 제 맞아요. 기억에. 또 누가 있지? 루터 킹? 네, 마틴 루터 킹이 있었죠. 비폭력이었나요? 그렇죠. 그 버스 안타기 운동. 그것도 역시 독립은 아니고 권리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3.1운동은 독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이라서 더 아니,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냥 비교를 해보자면,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폭력 불복종 운동을 해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권을 한다거나 세력을 가지게 됐을 때 계속 이런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내가 세력을 가졌는데 뭘 불복종을 하며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때부터는 결국은 정권을 잡고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뭐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잡는다든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뭐 정권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운동을. 네. 그런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미 그런 운동을 할 필요는 이제 없어진 거지. 그죠. 만약에 다른 세력이 또다시 그런 비폭력 불복종으로 내가 잡은 정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들고 물러나르게 했지만 또 다시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다른 때. 문제로 문제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외부의 압력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제가 그 간디 영화 봤을 때 느낌은 그거였어요. 굉장히 가슴이 떨리면서 보긴 했는데 그때의 효과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백성들이 봤을 때 영국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문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긍지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많은 걸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홍보 효과. 항상 그게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는 홍보 효과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였었던 거였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촛불 같은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에 대한 힘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은 홍보라는 게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버스 안 타기 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가 봤던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마틴 루터 킹이 맞나? 이 아웃라이언가 아니다 다윗과 골리앗인가 하는 그 말콤 글래드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셰퍼트 경찰이 잡고 있는 큰 셰퍼트가 16, 17 정도 되는 흑인 청년한테 덤비는 듯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신문에 실리면서 굉장히 그 흑인 인권 운동이 확 이렇게 더 됐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진을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거에 의하면 그거는 셰퍼트가 그 다음 순간에 그 청년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니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틴 루터 킹이 홍보 효과를 위해서 그 적극적인 개입을 바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이 나가버리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계속 나가버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최근에 뭘 하나 봤는데 블랙박스에 그 일부러 그 교통사고에 치이는 장면 뭐라 그러죠? 자해공갈? 자해공갈. 그게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근데 너무 어설펐던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더 폭력 집회가 아닌 평화 집회가 더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시위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정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 안에 권력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권의 일부를 참여하게 되면 그 안에 또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미얀마는 그렇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어진 권력의 일부를 나누고 원래부터 쭉 내려오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군부의 권력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어떻게 보면 군부 권력이 더 센 거죠. 아직도 군부에 따라.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국민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6.29 때 사실은 되게 평화적이었잖아요.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노태우 정권은 군부 정권이잖아요. 또 시민들은 군부 정권에 더 많은 투표를 했고 그때 군부가 그대로 이어졌고 김영삼 정부 때 하나회를 숙청을 하고 김대중 정부 때 뭐 국정을 5분의 1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이 권력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결국은 또 우리 한 10년 동안은 다시 또 과거를 회귀했으니까 그 안엔 늘 권력이 있다. 이런 생각. 평화가 가능하려면 저는 인원도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6.25 때 그 넥타이 부대들이 합류하면서부터 평화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전에는 막 화병도 던지고 하다가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서 그 인원만으로도 평화 비폭력이 힘이 될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소수거나 이랬을 때는 그죠. 네 뭔가 폭력적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홍보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 공감이 갔는데 홍보가 잘 되면 언론과 시민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언론이 압박을 받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누군가한테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더 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외부 권력. 네, 외부 권력이요. 우리나라 결국 미디어가 아니라 네. 해외.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압박을 받은 이 권력자들이 결국에는 행동을 수정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뭔가를 하는 게 비폭력으로만 가능한가 라는 거는
좀 성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음모론이 저도 좀 말씀하시는 거 거의 100%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6.29를 지나서 다시 군부 정권이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극우 세력들이 존재하는 건 반대파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좌익으로 몰면서 또 뭐 일부 지역을 폄하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미얀마도 똑같이 네. 그러기 위한 반대 세력이 있어야 반대로 내부 결속이 다져지잖아요. 그게 로힝야족이 아닌가. 저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했는데 말씀하신 거의 결론은 그렇게. 공공의 적이 필요했다. 네, 그게 지금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예전에 조기숙 교수가 썼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정권이 있고 이렇게 대립을 할 때는 약간 왕따가 필요하대요. 예전에 호남이 왕따였던 것처럼 그 호남이 정권 집권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노 대통령이 왕따가 된 것처럼 그런 왕따가 돌아가면서 필요한 거라고 그게 정치라는 게. 근데 그거를 방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게 또 바뀌고 이러면서 좀 더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시기는 왕따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왕따가 있어서 그 세력 다툼이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얀마가 약간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운동권이나 내지는 수치여사로 상징되는 그 NLD가 왕따였다면 지금은 수치여사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다른 세력 재편이 됐고 다른 왕따가 로힝야족 내지는 소수민족이 된 게 아니라. 군부는 현재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NLD 집권하게 된 후에 군부의 상태와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2015년 11월 날 미얀마에서 다시 총선이 있게 되고 수치여사의 NLD가 총선에 승리를 하게 돼요. 전 선거 의석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압승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25%가 군부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67% 정도를 차지한 거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2016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때 NLD의 후보인 틴쩌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돼요. 수치여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008년에 있었던 헌법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게 돼서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후에 내각에서 외교부 장관과 국가자문역을 맡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지만 장관 이상급이라고 해요. 근데 군부 권력은 남아있는 상태로 평가되고 있어요. 헌법상 우리나라랑 다르게 여기는 군 통수권을 군 총사령관이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고. 뭐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지만 군 행정권과 군 사법권도 군 총사령관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군 총사령관이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경장관을 지명할 수 있어요. 내무부 장관을 이 지명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공부에 나랑 그러네. 심지어 이 셋이 군인이어야 돼요. 그 헌법을 개정을 못해요? 개정을 하려면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빨리 하고. 그 개정 얘기 조금 이따 해드리고. 더 웃긴 건 이 군총사령관이 국방안보위원회와 상의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가 있는데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가 되면 뭐 조건이 있죠. 뭐 사회 혼란이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어쨌든 선포가 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은 대통령에서 군총사령관으로 넘어가고 의회는 해산되게 돼요. 근데 이 국방안보위원회가 11명인데 군인이 5명이에요. 놀랍죠.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 전체 의석의 75%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5%가 군부 비례대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못하게 만들어 놓고 헌법을 이렇게. 배신자가 나와야 되네. 군부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수치여사가 대외적으로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렵다고 봐요. 아직 군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군부는 뒤에서 더 많은 권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뒤에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겉에는 수치여사를 좀 내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서방의 원조도 좀 받고 경제도 풀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그 안에서 군벌들은 세력 싸움 같은 걸 안 하나요? 나름 평화로운가? 그들 사이에서? 원래 그런 상황이 되면 잘 뭉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 야당 그런 똑같지 않나요? 힘이 약할 때 잘 뭉치는. 영화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로힝야족 얘기를 좀 해볼게요. 로힝야족은 로힝야족들은 무굴 제국의 후손으로 천년 전부터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세계적인 평가로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영국 식민 당국이 원거주 버마인들의 토지를 빼앗으면서 소수민족을 우대했다 그랬잖아요. 그 소수민족을 우대하면서
그 이슬람 교도들을 데리고 와요. 벵갈 지역에 있다. 벵갈 지역이라고 말하면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방글라데시 국경 고기부터 해서 인도 일부가 벵갈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버마인드의 토지를 빼앗고 그 당시만 해도 버마가 되게 큰 곡창지대였어요. 영국 영일 당시에 거의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을 위해 이주시킨 벵갈인들이고 얘네들이 그 미얀마 사람들은 낮춰 부를 때 얘네들 벵갈리라고 그러거든요. 벵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방글라데시 및 서벵골주에 살던 민족이라고 그러고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버마인드의 토지를 빼앗았기 때문에 미얀마 전체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제 해제했다고 하고 종교는 이슬람교 중에 수니파 그러고요. 언어는 벵고르 계통의 로힝야어를 쓴다 그러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말이 안 통한대요. 얘들은 원래 버마족들이랑 인도 쪽. 네, 아예 말이 안 통한대요. 얼굴도 완전히 달라요. 이 동남아 계열이고 이쪽 계열이구나. 국민 정서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주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실제로 헌법에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종교, 언어, 민족 문제가 다 얽혀 있는 상태고 그때 이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영국과 소수민족과 대항해서 일본과 버마 독립군으로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갈등이 되게 심했다 그래요. 사람도 많이 죽고 버마인과 불교익의 피해가 되게 많았어요. 사원도 많이 불타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반복이 심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독립 이후에 군부가 이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 국경지대로 다 이주시켜요. 전체에 있었던 로힝야족을 그쪽으로 다 몰아요. 거기 라카인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로힝야족 사태가 일어나는 그 방글라데시 국경이 조금 있잖아요. 마주하고 있는데 네. 거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다 라카인주인데 그쪽으로 전부 다 이주를 시켜요. 일부는 내쫓기도 하고요.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니까 걔네 비슷한 계통이니까. 저기 방글라데시에서 받아줘요. 근데 방글라데시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가 너무 못 살잖아요. 이 난민이 수용이 안 돼요. 방글라데시는. 지금 로힝야 저기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독립이에요? 뭐예요? 나는 국민으로 인정을 해달란데 지금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을 해달라. 독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그 라카인주가 다 걔네만 살면 또 괜찮은데 다른 걔네보다 더 많이 50%가 아랍한족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불교인 소수민족들이 한 40% 쪽으로 로힝야 중이고 한 130만 정도. 그냥 땅을 좀 이렇게 떼서 자치를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거기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을 나눠서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분리될 때 그 비슷한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려면 4년 좀 더 얘네가 있어야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미얀마 내부에서는 로힝야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가 엄청 심하고 그 전부터 계속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수민족이 계속 분쟁으로 인해서 탄압을 받게 되면 결국 군사 세력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도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IRSA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라는 군사단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군사단체가 등장하니까 더 분쟁이 심해지고 최근에 있었던 일은 얘네가 이제 경찰 초소를 습격하면서 분쟁이 더 악화되게 되고 물론 이제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계속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있었던 거고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경찰 초소 습격이나 이런 것들이었고 이에 미얀마 군부가 이들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면서 토벌했고 토벌 과정에서 최근에 있었던 뭐 민간인 사망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수백 명, 뭐 다른 언론에서는 1000명까지도 죽었다고 그래요. 민간인 사망자도 있었다는 외신도 있고 마을에 방화도 되는 사진이 많이 보였고 이런 것 때문에 한 6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가만히 있다, 침묵하고 있다 해서 비난이 심하고 노벨상 취소 여론까지도 일부 제기되고 있고 처음에는 수치 여사는 가짜 뉴스가 많다. 다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미얀마는 좀 복잡한 나라다 우리 사정이 있다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처음에는 조사를 안 받겠다 그랬다가 UN 인권위의 조사를 결국 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뭐 위원회를 맡겠다는 성명도 하고 로힝야족의 그런 라카인주에도 직접 가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최근에 인권조사가 또 인권조사관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양희 UN 인권조사관이 다녀왔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는 로힝야 사태에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보고서를 냈던 바도 있고요. 지금 사태는 그렇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신문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로힝야에서 요구하는 것도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비난받는 거는 인종 청소를 했다는 측면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버마에서는 자기네가 더 우월한 민족이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뭐하지만 니네가 다 타민족이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 뭐 이런 건가요? 이분법 우월한 민족이라기보다는 불법 이주민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자기네가 옮겨놓고 불법 아니요, 이주민? 처음에 들어오는 걸. 들어올 때 그냥 이제 100년 전 어. 얘기인데 불법 이주민도 생각. 근데 그런 것도 있대요. 미얀마 내에서는 미얀마는 아직도 군부 정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되게 제한된 상태라서 그 저쪽이 테러를 하고 이런 것들만 이제 미얀마 국민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더 나쁘게 생각을 하게 나가라는 되고 거예요. 그 미얀마 쪽에서는요. 네. 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유대인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겨지네요. 지금 시민권이 없는 걸로 알고 시민권이 있는데. 없어요. 네.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30만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난민이 60만 정도 나갔으니까 이제 100만이 주면 안 되겠죠. 그걸 마- 60만이 나갔어요. 60만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걸 이번에 최근의 사태로. 만약에 국민으로 인정하면 미얀마가 얼마나 복지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얀마 정부의 세금,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손해가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는 영국에서 이렇게 들여놨을 때 네. 자기네들 땅을 빼앗고 지주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지주, 대한- 그렇죠. 하급 관리. 우리나라 친일파니까요. 그렇지,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친일파 생각하듯이 오래된 그 해물권 감정들이 그 로힝야족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일단 그럼 영국이 책임지는 거겠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이제 영국 과민특위 해서 응. 다 이제 시민권 박탈시키고 한쪽에 몰아놓은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니면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뭐 섞여 있으면 사실 잘 구분이 안 가는데 그쪽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시민권도 없고 한쪽에 모아놨으니까 뭐 누구나 쉽게 박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요. 누가 봐도 죄를 박해해도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로힝야 쪽 사람은 최근에 왜 카탈루니아도 독립하겠다고 투표를 했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 카탈루니아는 옛날부터 자기네들이 다른 민족이고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걔네는 로힝야족-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로힝야족 그 사람들도 국민이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냐는 거지. 자치주로 떨어져 나간다거나. 일단은 그거는 사실 이제 단계잖아요. 처음에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좀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자치, 나중에는 독립이 될 텐데 얘네는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것 같고 안정을 살게 해달라. 그냥 살게 해달라. 근데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그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수준, 말살의 그렇죠. 수준이기 때문에 자치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 살아야 돼. 그래서 살게 해달라가 지금 그러면 핵심 요구인 거야. 씨를 말리겠다. 쫓아내. 취지가 이제 이런 게 보통 서방이나 버마 쪽의 입장인데 걔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기 일본 뭐 일제 친일파라는 느낌이 사실 로힝야족 입장에서 보면 친일파랑은 좀 다르죠. 왜냐면 얘네는 강제 이주 시킨 거니까 그렇죠. 또 그- 얘네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건 또 아니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계속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쵸. 이 시기에 갑자기 살게 해달라는. 분쟁은 계속 있었대요. 있었어요. 크고 작은 근데 분쟁은 얘- 있었는데 얘네들이 무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무장을 거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장을 했으니까 너네는 테러 단체라고 군부에서는 또 얘기를 하는 거고 더 탄압을 하게 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슬람이기 때문에 더 밀리는 것 같은 더 그런 것도 있죠. 종교가 다르니까. 네. 얘기는 그게 있대요. 뭐 이슬람 무장단체뿐만 아니라 불교 종교적 그런 불교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처럼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도. 그래서 그런 충돌도 계속 생기고. 영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재밌는 게 이 사태를 유엔에 제소를 하고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한 게 영국이 처음 얘기예요. 가장 광분하고 있죠. 좀 웃기죠. 진행사가 책임이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영국이 제일 걔네가 크게 난민을 받으면 되겠네. 영국이 난민을 난민을 받으면 안 받는다고 했대요. 저 조금 받았대요, 조금. 비정상회담인가 그거 올려주신 거 봤는데 독일이 난민으로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독일 다 받잖아요. 네. 독일 노동력이 부족한가 봐 아직도. 거기 슬쩍 섞여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 좀 독일로 가고 싶다. 독일로 본다. 우리나라도 몇 년 사이에 한 70명 정도 들어왔다 그래요. 로힝야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있대요. 네, 되게 은근히 많아요. 이흑산 권투 선수도 있고. 나 누구예요? 모르지만 아, 언제 관심? 그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나라인데 거기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뭐지 아시아 타이틀권에서 그 챔피언을 먹었어요. 아니 국내에서 챔피언 먹었던가? 난민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뭔데요?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근데 그게 이제 그 무슨 정치적 뭔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궁핍해서는 아니잖아 난민은. 난민도 있지 않나요? 경제 난민은 거의 힘들지 않나요? 그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민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는 비율이 엄청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정 조건이 충족되거나 거의 정치적인 이유로도 거의 잘 안 우리나라는 다른 이유가 많아서 그렇죠. 뭐 조선족이라든가 탈북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료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이제 철책을 비교적 높게 세워놓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넘어오기가 덩달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모로코에서 어떤 가족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뭐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네들은 기독교인데 근데 그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니까 근데 그 안 받아준다고. 국가마다 아마 쉽지 않다고. 정치와 경제적인 박해가 되어 있는 지정된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들에서 배 타고 오기가 굉장히 머니까 그런 나라만 지정한 거 아닌가요? 공조를 하거나 편들어 줄 수 있는 뭐 우리나라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육산 선수는 카메론 출신인데 카메란 군인 출신인데 돌아가면은 죽을 수 있대요. 왜요? 그 이유까지는 안 나왔는데 죽을 수 있어서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어서 박해를 받아서 죽을 수 있어서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고 한국에서 그러면 뭔가 공로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 공로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조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무슨 타이틀 그러니까 챔피언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가 버마 사람이어도 걔들 이렇게 안기가 감정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우리 그 친일파랑은 다르게 되게 약자잖아요. 우리는 친일파들이 강자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는 앉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막상- 중간에 설명은 저기 했지만 그냥 단순히 무당 단체라고 했지만 이슬람 애들이 갑자기 불교도들 뭐 제가 읽은 글에서는 승려 목을 치고 그걸 일주일 동안 시장에다 효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 잔악한 행동을 해서 전 불교도들의 약간 그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막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미 그런 감정적인 거죠. 이슬람 순입하면 더더욱 그쵸. IS가 생각이 나죠. 어려워 보여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비폭력 그걸 주장했던 그 아웅산 수치 여사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치 여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수치 여사에 대한 비판이나 수치 여사의 지금 하고 있는 그 포지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전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거밖에 못 들었으니까 그 상태로만 봤을 때 그냥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지. 그것도 정치적 역량 아닌가요? 그건 그런 적재적소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역량은 정치적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올바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자식끼는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하고 싶은 정도 있냐의 차이인 거죠. 그 사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을 서방 쪽에서 어떤 서방 쪽의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적으로 걔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부여한 걸 수도 있죠. 원래 그렇죠. 그 그럴 수도 양자 있죠. 수치의 원래 모습은 상관없이 더 의미 부여를 해서 노벨상도 빨리 주고 민주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일지도 모르지. 지금도 결국은 서방에서는 수치 여사한테 네가 해결해봐 이런 식으로 공을 던지는 느낌도 좀 있어 보여서 상도 줬는데 여기 책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면피하려는, 그러니까 영국이 먼저 제소를 했다는, 그 유엔에다가 상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면피하려는 느낌도 좀 없지 않고. 근데 제 생각은 물론 군부가 훨씬 크죠. 그 군부에 의해서 또 가택연금 될 수도 있겠죠. 발언을 한다면. 근데 정치 지도 그냥 더 씌워진 이미지뿐 아니라 그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상에 기반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을 해야 될 순간이라고 봐요. 너무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이미지만 봐왔나 이런 의심을 갖게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군부는 뭐 탄압을 받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수치 여사의 그러니까 뭐가 자신의 신념이었을지 모르지만 버마의 민주화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버마의 민주화에 뭐 노예인의 조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버마. 그리고 버마 국민들 대부분이 로힝야족에 대한 반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외신들도 있더라고요. 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치 여사가 여기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국민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실각할 수도 있겠죠. 실각할 가능성도 있다. 내지는 국민 여론이 분열로 사회 혼란이 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쵸, 사실 제도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내가. 근데 뭔가 아슬아슬하게 90점의 지금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고 학살에도 뭐 그거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가 외부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걸 문제시하는 거지. 그 나라 사람들은 저 이슬람 애들 빨리 내쫓아라 이런 분인 것 같은데. 군부 입장에서 수치가 무슨 말이든 하는 게 좋네요. 여러 가지로 무슨 말을 하든 어느 쪽 편이든, 그러니까 백성의 지지,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잃든 아니면은 그 서방에서의 지지를 잃든 뭐든 잃어라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수치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군인들만이 로힝야 사살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면 민간인들이 민간인을 네. 거기도 민병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죽이는 다 그러고 있는 거네요. 그 버마 국민들이 다. 뭐 다라고는 할수 다라고 없지만 보긴 좀 어려운 것 다수가. 같고. 그 안에는 이제 광기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아까 그 뭐 피지배했는데 제가 알기론 로힝야족만 중간 착취급이 아니었고 그쵸, 카렌족도 있었고 몇 개 소수 종족을 민족이 몇 개 끌어와서 있었어요. 했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근데 로힝야족은 들어온 민족이고 네. 나머지는 근처에 살던 소수 민족. 지금 빅팀 희생양이 되어 있지 않나.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제 계속 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2013년에 로힝야족을 탄압하면서 그런 정부에서 만든 법 중에 로힝야족이 이제 이슬람이다 보니까 일부 다처 제거해서 자녀들이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법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둘 수가 없고, 거기에 뭐 낙태인가 뭐 거기가 결정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불교돌이랑 결혼할 수 없다, 통혼금지법을 그런 압박을 가하면서 그때도 문제가 됐었대요. 그때도 수치 여사가 방관을 하면서 다시 국제사회가 비난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법안 정도는 반대를 한다 정도의 가 먼저인가요? 정치가 먼저인가요? 적극적인 그게 반발이 아니라 있었다가 아예 그 수치 여사도 이슬람을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봤던 약간 이건 이상한데 예를 들어 학생운동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성운동과 학생운동과 환경운동이 있다고 했을 때 학생운동을 하는 애들하고 다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아무리 민주화 투사라고 해도 자기 인식이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것에서 아예 그걸 싫어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포커스를 둬보면은, 그러니까 수치 여사의 뭐 스탠스는 모르겠다 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버마의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게 버마의 국위 가장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껴있으면 항상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배경을 가진 사회에 음. 되게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서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누구를 하나 비난하기 좀 어려운 얘기.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다른 인종과 같이 산다라는 게 일단 상상이 잘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상상이 잘 안 되게 되고 잘 안 다른 종교 전쟁급의 어떤 뭐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잘 잘 상상이 상상 안 되죠. 네, 우리나라는 잘 우리는 못하죠. 그런 그냥 거는. 서로 욕하긴 하지만 개신교 불교 뭐 이렇게 다 욕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그렇게 전쟁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욕만 하지. 욕만 하지. 욕만 전 욕을 안 하루는 욕을 하는데. 한다고 잡혀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가끔 뭐 당군 동상이 뭐 이렇게 잘라지고 뭐 이런 일은 있어도 아니 뭐 아무튼 그런 약간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맞아요. 정도의 그런 단절감이라든가 이런 적대심이란 것을 그 유고 연방이 해체되고 그때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코소보 내전 일어나고 그럴 때도 우리랑은 조금 다른 민족이 언어도 다르고 이런 데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내전이 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상상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해요. 사실 그 라인 이제 동유럽 쪽은 사실 다 그 밥에 그 나물일 줄 알았는데 그죠? 다 우리가 와서 다 비슷하게 생겼네. 예. 제가 봤을 때 이웃집 다 같은 그 백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인종이 나뉘니까 사실 저희도 그 다 잘 섞어 놓으면은 이제 이슬람계나 동남아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호가 높아요. 이게 뚜렷이 잘 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민족적으로 그때 그걸 주도했던 밀로셰비치는 전범으로 감옥 갔어요. 감옥 가면 죽었나. 그러니까 아웅산수치 여사도 이게 뭐 어떻게 얽혀 있는지 자세히 머릿속에 딱 잡히지는 않는데 저는 정말 이게 현대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어떤 그 민주화의 막 상징인 것처럼 되어 있다면 발언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이미지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지만으로 너무 더 씌워진 사람이었나 너무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어느 거죠. 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인 것도 맞고 음. 민주화에 대한 기여가 뭐 이미지든 뭐 숟가락을 얹은 건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던 것도 맞는데 서방에서 노벨 평화상을 줄 때 생각했던 이미지만큼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 내지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작다기보다는 그렇게 알려진 이미지가 너무 큰 게 아닌가. 마치 인권의 수호자 같은 느낌으로 가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직계정비석이 외국인이면 못한다 이러면 군부가 또 25%를 차지해야 된다 이러면 민주화를 수호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서서 그걸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둘 중에 하나 같아요. 하나는 수치 여사 자체가 극우 민족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개념이라면 그거일 수도 있죠. 본인이 가장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스탠스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두 번째 경우에서는 좀 모자른 거죠. 보면 그 오빠가 있어요. 네. 원래는 오빠가 대표성을 띄워야 되는데 오빠가 좀 모자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약간 좀 모자랐다. 혈통적으로 모자라. 아니면 우리 일반적으로. BH처럼 오빠가- 약간 정신줄을 놓았든가. 이제 좀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로는 좀 경우가 떠밀려온 느낌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스탠스를 취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계속 뭔가 물론 이제 집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 스스로 그렇죠. 했던 건 있는데 그 이외에 쭉 지금까지 이제 얘기로 물론 후려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네. 중간중간에 인과관계가 빠져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좀 떠밀려온 것 같아요. 느낌이 또 드는 대중의 생각은 이미 군부와 이렇게 결탁했어. 아, 너무 결정해서 입을 맞춘 거야. 군부가 이렇게 한 거죠. 군부가 자신의 권력을 완전히 이렇게 빼앗기기 싫으니까 해외 뭐 미국이나 이런 세력에 아웅산 수지 여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둘이 결탁을 해서 외국의 간섭을 어느 정도 막고 자기네끼리 그럼 네가 더 이번에는 우리 민주화 된 것처럼 연기를 해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들은 이렇게 감정이 한턱석인 거지. 또 어떻게 보면 이미 70대인데 뭐 또 큰 걸 하긴 또 쉽지 않지 않나. 70대이기 때문에 한번 걸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거꾸로.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생각이 두루 갈리더라고요. 70대가 뭐요? 이미 오빠 70대예요. 아,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의 원조라든가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일 큰 투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은 인도? 이 사태에서 이상하게 또 한국, 일본이 뭐 이렇게 5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면은 중국은 신경 안 써요. 중국은 그 아웅산 수지여자가 그런 어떤 약간 민주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 별로 중국은 남의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는 아 그런가요? 나라.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큰 비난을 하지 않아요. 최근에도 걸려있는 게 많으니까 소수민족으로 제가 걸려있는 게 기억이 많으니까. 정확하다면 그 중국으로 가는 그 천연가스나 네. 원유관이 아 있어요. 지나가는 중국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한국인데 그 가스관이 그쪽으로 지나간다. 너무 심각한 얘기에서 좀 빠져나와서 노벨상 취소 논란이 있잖아요. 네. 취소된 사람 있어요? 네? 취소된 사람 있을까요? 그거 있어요? 있을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있을까요? 뉘앙스가. 모르겠어요. 있어. 한 번도 없어요.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논란이 있었던 적은 2번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까지 있으니까 3번이군요. 우리나라 얘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2번 있는데 빈터그라스가 받았었잖아요. 문학상을. 근데 빈터그라스가 최근에 자기가 10대 시절에 SS 친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노벨위원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기로 했었대요. 본인이 직접 밝혔대요. 그리고 생리의학상에서 린다 버크라는 사람이 어떤 논문으로 받았는데 이 논문에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는데 노벨위원회에서는 취소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과학계 쪽은 좀 바로 안 준다고 그래요. 평화상처럼 이렇게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좀 검증이 좀 지난 거에 대해서 주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나중에 바뀐 건데 검증이 나중에 다시 됐어도 취소한 경우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다른 것 같네요, 느낌이. 노벨상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화상이랑 네. 다른 기본 기초과학 계열상이나 뭐 문학상이나 다 조금씩 의미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문학상 논란도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문학상도 사실 걔네들이 문학상을 전 세계적으로 준다고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그 문학들을 약간 뭐 공평한 비율로서 번역을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그것도 과학계는 뭐 약간 그들의 그 리그가 명확하게 다 한 그렇죠. 곳에 다 그 성과가 올라가니까 의미에 대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브럴 노벨자가 사실은 직지신경보다 뒤인데도 불구하고 의미는 그쪽에서 더 크게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할 말은 없거든요. 최초는 맞지만 그런 식으로 노벨상을 줄 때도 어떤 업적의 위대함이라기보다는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든가 뭔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측면으로 그렇다고 보면 노벨상을 받는 게 되지 않을까? 혹시 더 이용하시나요? 좀 저희가 좀 정리하고요 한 40분 정도까지 네. 예약 있나요? 이 뒤에? 예약은 없는데 저희가 히스토디룸은 10분 단위로 네. 그럼 40분까지. 네. 계속 진행을 하셔서 만약에 40분까지 얘기가 정리되면 그때 끝내고요. 아니면 연장하죠. 대충 끝났는데 네. 끝났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약간 처음에는 옹호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또 그냥 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선악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나라의 문제는 우리가 모두는 그들의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의 나라 얘기 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 주제에 흥미가 생기셨어요? 이거요? 네. 아니, 원래 좀 이런 얘기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 관심이 있긴 한데 좀 정치보다는 뭐 그런 뭐 다른 나라 얘기나 세계 얘기나 이런 얘기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약간 어떤 게 팩트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최근에 어떤 프로에서 본 건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도를 하는 게 시각이 별로 없대요. 외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대요. 외신을 번역하는 경우나.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보통 서방 쪽 세계의 시각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자세히 무슨 일인지 좀 알고 결정을 하자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그것도 하는 김에 좀 공부도 해보자 해서 좀 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 이 주제 한다고 해서 인터넷 기사를 몇 개를 읽어봤는데 어떤 기사에 굉장히 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썼더라고요. 노벨상은 바로 취소해야 되고 해서 그 글을 쭉 내려봤거든요. 이 글은 알자지라에 가장 먼저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계열의 어떤 그 필자가 쓴 거였어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종교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막 이렇게 기사를 찾아봤는데 생각 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었던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80년 광주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들었더라면 이렇게 알려진 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 팩트가 뭐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루니아 사태가 이렇게 팩트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팩트가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어보고 싶었죠. 이게 다 알려준 게 그것뿐일까? 라는 의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뭐 외신이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잘 안 알려지겠죠. 그쪽은 대표가 따로 없는 거예요. 로힝야 쪽이에요. 그렇게 발언하는 대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뭔가 협상을 하거나 이러려고 해도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그렇죠. 않아요. 그리고 그 ARSA라는 애들이 대표성을 지니는지도 사실 좀 그렇죠. 어려운 얘기고. 이런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대표라도 있으면은 이 시도라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다른 기사 중에 이제 크루드 쪽을 잠깐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규모면으로는 비교가 안 되고 크루드 쪽은 한 3천만 명 정도 되고 여기 좀 100명 정도 되니까 규모도 차이가 너무 크고 한데 크루드 쪽도 왜 독립을 못했을까? 걔네들은 약간 지도부 분열이 있대요. 뭐 약간 그런 게 잘 뭉쳐지지 않나 봐요. 그쪽에서는 또 그래서 저마다 이유로 어떤 한 쪽이 이렇게 자치권이나 뭐 이렇게 힘을 이렇게 말하지 못한 거는 그런 이유가 있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 근데 뭐 얘기가 거의 다 끝난 건데 아직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이렇게 말씀. 하기님의 그 메모는 항상 궁금합니다.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적으셔가지고. 저는 이 사태 잘 몰랐는데 정리가 싹 돼서.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아웅산 수치라는 분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 비폭력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적 전략이었다. 네, 그냥 국민들이 여론에 의해서 정치에 나섰고 상징으로 나섰으니까. 지금에 와서 그거 국민들의 여론도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길 원하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배반하고 대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발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저 약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나름 그렇게 됐어요. 다른 시각도 있고요. 영화 보면 되게 아름다운 느낌이 있어요. 양자경이 나오는데 양자경이 살 엄청 빼서 나오는데 저기 이분이 단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말랐거든요. 양자경이 그때 그 영화에 나온 양자경과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얼굴이 똑같은 게 아니라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양자경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떤 민족, 어떤 지역에서의 갈등에 대한 것들은 진짜 그 상황에 대보지 않으면은 뭐 어떤 게 더 낫겠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거기 로힝야족에 있는 그 반군이 아닌 그냥 어린 아이들과 그냥 사람들, 학살당하는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좀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 네. 오늘 처음 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그리고 미얀마 좀 이렇게 그 조사를 하셨으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셔. 저희가 잘 모르는 얘기를 많이 알고 저는 계시고. 뭐 원래 직업이 이제 은행 쪽에 있었으니까 경제만 알았고요. 정치나 문화는 공부를 많이 제가 했고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잘 들었어요 진짜. 예, 감정이 이렇게 이걸 여기서 이걸 더 찾아보셨구나 막 이런 걸 막 느끼면서. 네 그러면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뒤풀이 가서 더 많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